안녕하세요, 여러분. 북토피아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오늘도 최적화를 원하고 있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가바사와 시온의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입니다. 가바사와 시온은 일본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입니다. 그는 뇌과학과 심리학을 바탕으로 한 자기 개발 및 건강 관리에 대한 다수의 책을 저술하는데요. 어렵고 복잡한 의학 용어들과 내용을 아주 쉬운 예시와 함께 설명하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읽을 수 있었습니다. 뇌는 새로운 경험과 학습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뇌의 가소성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뇌의 잠재력을 어떻게 최대한 끌어올려서 우리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팁들까지 정말 유용한 정보가 가득하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보상을 받으면 뇌도 춤춘다. 이미 뇌 속에 존재하는 행복물질 도파민. 동화 파랑새 속 치르치루와 미치르 남매는 꿈에서 행복의 상징인 파랑새를 찾으러 미래의 나라로 가지만 결국 찾지 못한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그제야 깨닫는다. 집에서 기르던 비둘기가 바로 행복을 상징하는 파랑새라는 것을. 행복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뿐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교훈을 전하는 동화다. 그런데 행복은 어디에 존재할까? 뇌과학적으로 생각하면 행복은 뇌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행복은 누군가로부터 받는 것도 아니고 어딘가에서 쟁취해 손에 넣는 것도 아니다. 인간의 뇌에는 도파민이라는 행복을 만드는 물질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분비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낀다. 참으로 몸이 건조한 이야기지만 도파민 분비는 곧 행복이라는 말이다. 덧붙이자면 행복해지는 방법은 도파민을 분비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도파민은 행복 물질이라고도 불린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도파민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 분비된다.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려서 해냈다라는 성취감을 느끼면 그때 도파민이 분비되며 우리는 행복에 젖는다. 참고로 도파민은 목표나 계획을 세울 때부터 분비된다. 목표를 세울 때 마음이 들뜨고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의욕이 나지 않아 힘든 사람은 이제부터 소개할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방법을 꼭 실천해보자. 도파민이 어떻게 작용하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만 알면 된다. 실생활에서 일할 때 도파민이 방출되면 대단히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가 어쩌다 한번 행운이 굴러 들어오면 당연히 기쁠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도파민이 나오지 않는다. 도파민은 스스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거나 연구하는 과정에서 나온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면 그때 다시 한번 도파민이 나온다. 이런 사이클을 돌리려면 목표를 세우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그러나 그 목표가 너무 거창해도 좋지 않다. 장래의 원대한 꿈이나 10년 후 나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도 자기 실현이라는 면에서는 아주 중요하지만 도파민 분비에는 별로 효과가 없다. 그보다는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세워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여러 번 되풀이하며 마침내 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회사도 월간 목표, 분기 목표, 반기 목표, 연간 목표라는 식으로 기간을 쪼개어 목표를 설정하는데 이것은 도파민 분비 측면에서도 옳은 방법이다. 일생일대의 원대한 목표를 몇 주 또는 몇 달이면 달성할 수 있는 작은 목표로 대체하기만 해도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고 도파민도 오랫동안 분비된다. 이런 작은 목표를 마일스톤이라고 한다. 마라톤 경기를 떠올리면 쉽다. 1km, 5km, 10km 이렇게 구간별로 여기가 몇 킬로미터 지점인지 표시되어 있다. 이 표지를 보면 5km 왔구나 혹은 절반은 왔네 하고 중간중간 자기 성취감을 맛볼 수 있다. 마일스톤이 보이지 않으면 달리는 페이스를 알 수 없을 뿐더러 성취감도 느끼지 못한다. 아무리 완주하고 싶어도 그럴 기력이 사라지는 것이다. 칭찬은 아주 큰 심리적 보상이다. 칭찬을 받았을 때 도파민이 분비되는 것은
실험적으로도 밝혀진 바 있다. 그러므로 남에게 칭찬을 많이 받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는다면 내가 나를 칭찬해주자. 스스로 칭찬하는 것도 뇌에게는 훌륭한 상이 된다. 좋아. 잘했어. 드디어 해냈네? 이만큼이나 했구나. 진짜 대단해. 이렇게 빨리 하다니 짱이야. 이렇게 혼잣말처럼 소리내어 말해보자. 남들이 의아한 얼굴로 쳐다볼지도 모르지만 상관하지 말자. 이렇게만 해도 도파민이 분비되어 뇌에 상을 주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다만 도파민을 분비하려면 목표를 달성했을 때 칭찬해야 효과가 있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남을 칭찬할 때에도 타이밍이 관건 아닌가? 팀원이 좋은 결과를 냈다면 그때를 놓치지 말고 제때 제대로 칭찬해주자. 칭찬은 팀원에게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런 말을 하면 계속 칭찬만 했더니 그 사람이 기어오르더라 하고 반론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칭찬하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목표를 달성했을 때 하는 칭찬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 목표는 열심히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이자 다소 힘든 목표이기 때문이다. 같은 높이로 나아가고 있을 때 하는 칭찬은 별 의미가 없다. 계단 한 층을 끝까지 올라갔을 때, 즉 수준이 올랐을 때 칭찬하는 것이 좋다. 게임에 빗대어 말하자면 레벨업을 알리는 음악이 나오는 순간이 칭찬 효과가 극대화되는 절호의 기회다. 숭사리급 괴물을 쓰러뜨릴 때마다 칭찬하면 칭찬의 효과는 점점 약해질 뿐이다. 아무리 바빠도 즐거우면 괜찮아는 큰일 날 소리.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노르아드레날린이 부족해지고 그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있다. 이런 사태를 피하려면 장기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한다. 확실하게 쉬는 것이 그 비결이다. 최근에는 대체 휴일제 덕분에 사흘 연휴가 늘어났다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언젠가 사흘 연휴 전날 밤 열린 파티에서 한 기업가가 요즘 휴일이 너무 많지 않나요? 저는 일하는 걸 좋아해서 일을 더 하고 싶다니까요?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나는 그의 생각에 절대 찬성할 수가 없다. 일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다고 그는 생각하는 것 같지만 잘못된 생각이다. 스트레스에는 좋고 싫음이 없기 때문이다. 내 친구 B도 자발적인 일벌레였다. 주중에는 매일 당연하게 야근을 했고 휴일에도 어김없이 출근했다. 한마디로 일지상주의의 삶이었다. 나는 B를 만날 때마다 최소한 주말에는 푹 쉬어야 해 라고 입이 닳도록 조언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이라고는 난 일하는 게 정말 좋아. 매일 즐거워서 스트레스가 전혀 없다고 하는 소리뿐이었다. 마이 동풍이 따로 없었다. 한동안 B에게서 연락이 없다 싶었는데 어느 날 정신과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울증이었다. 정신적 긴장은 좋고 싫음과 상관없이 전부 스트레스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에서 해방되는 이완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시간만큼은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지 않으므로 노르아드레날린이 정상적으로 생성될 수 있다. 일할 때는 열심히 집중하고 일을 하지 않을 때는 푹 쉬거나 마음껏 논다. 이런 재충전 시간을 확보하면 팽팽하게 잡아당겨진 긴장의 끈이 아예 끊어지거나 늘어져 버려 노르아드레날린이 계속 흘러나오는 상태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한 번은 친구들과 온천 여행을 갔다. 그때 내 친구 D는 30분마다 한 번씩 스마트폰으로 메일을 확인했다. 쉬기 위해, 즉 재충전하기 위해 온천에 왔건만 D의 정신은 온통 업무 메일에 가 있었으니 휴식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다. 주의한다, 의식한다, 염두에 둔다. 이것들은 워킹 메모리가 작동하는 상태다. 업무 메일이 와 있지는 않는지 신경 쓰는 것은 워킹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라는 뜻이다. 당연히 노르아드레날린이 필요하다. 그러니 재충전을 위한 여행을 하는 동안만이라도 스마트폰을 꺼두자. 일의 온오프는 곧 노르아드레날린의 온오프다.
휴일이나 휴가 때만이라도 완전히 꺼두기 바란다. 잘 쉬는 사람이 마지막에 웃는다. 이른바 일벌레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하나는 맹렬하게 일해서 그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오래 사는 사람. 또 하나는 일벌레로 열심히 일했지만 한창 때인 40대에서 50대에 갑자기 심근경색이나 암 같은 중병에 걸리는 사람이다. 두 유형의 차이점, 천국과 지옥의 경계선은 어디에 있을까? 병에 걸린 사람은 운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운 때문만은 아니다. 대부분 병, 특히 성인병에 걸리는 사람은 병에 걸려도 이상하지 않은 생활 습관을 갖고 있다. 과로, 긴장의 연속, 수면 부족, 휴식 부족, 편식 등 몸에 좋지 않는 불건전한 생활 습관 말이다. 일에서 인류인 사람은 휴식에서도 인류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낮에 열심히 일한다. 밤 시간과 휴일, 짜투리 휴식 시간에는 자신의 취미나 취향을 위해 시간을 보내거나 가족, 친구와 느긋하게 쉰다.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지 않는 시간에 일 이외의 놀이나 취미에 열중한다. 일과 휴식의 모두 전환이 유연하고 일 이외의 양질의 휴식 시간을 가짐으로써 아이디어 발상력과 활력을 높인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아드레날린 업무 방식을 실천하는 능력자다. 스트레스 줄이는 치유물질 세로토닌. 나는 20년에서 30년 전만 해도 초가 붙을 정도로 상습적인 지각생이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아슬아슬한 시간까지 잠을 잤다. 하루가 멀다 하고 수업 시간을 알리는 벨소리를 들으며 전 속력으로 교실로 뛰어들어가기 일쑤였다. 당연히 아침밥은 건너뛰었고 오전에는 머리가 멍해서 수업에 집중하지 못했다. 집중은커녕 꾸벅꾸벅 조는 날도 많았다. 그러다 의사로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어서야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수면과 오전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전문적으로 공부했다. 그렇게 과학적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는 방법을 실천해 늦잠 자는 습관을 고쳤고 오전의 뇌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늦잠을 자는 사람은 어쩌다가 한번 늦잠을 자는 것이 아니다. 그런 생활 습관을 갖고 있어서 필연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자연스럽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익히면 늦잠을 극복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세로토닌이다. 세로토닌이 분비되면 오늘 하루도 잘해보자는 의욕적인 마음이 든다. 몸에 활력이 솟고 기분이 쾌활해진다. 머리가 맑아져서 곧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세로토닌의 합성과 분비는 해가 뜨면 활발해지고 오후에서 밤이 됨에 따라 점점 줄어든다. 그리고 논렘 수면 중에는 전혀 분비되지 않는다. 즉 세로토닌은 수면과 각성을 통제하는 뇌내 물질이다. 세로토닌 분비가 활성화되면 의욕이 샘솟고 움직임이 활발해진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엔진이 데워진 상태에서 비로소 뇌의 골든타임이 시작된다. 한편 세로토닌이 극도로 저하한 상태가 우울증이므로 세로토닌을 활성화하는 생활 습관을 의식적으로 실천하면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세로토닌을 활성화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법인 햇볕 쬐기. 두 번째 방법인 리듬 운동은 하나 둘 하나 둘 하는 소리에 맞춰 리듬감 있는 운동을 말한다. 예를 들면 워킹, 조깅, 계단 오르기, 목 돌리기, 수영, 골프 스윙 연습, 심호흡 등이다. 또 리듬 운동이라고 해서 반드시 손발을 움직여야 할 필요는 없다. 리듬을 타고 있다면 낭독이나 독경, 노래방에서 노래를 하는 것으로도 세로토닌이 활성화된다. 특히 추천하고 싶은 것이 아침에 하는 워킹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15분에서 30분 정도 약간 빠른 걸음으로 바깥을 산책하자. 이렇게만 해도 햇빛 쬐기와 리듬 운동이 되니 일석이조다. 또 리듬 운동은 최소한 5분 이상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너무 길어지면 신경이 피로해져 역효과가 난다고도 한다. 그러니 30분 이상 할 필요는 없다.
세 번째 방법인 꼭꼭 씹어 먹기는 밥을 꼭꼭 씹어 먹는 것을 말한다. 씹어 먹기는 턱 근육이 리듬감이 있고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운동이므로 이것도 일종의 리듬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아침밥을 20번 이상 씹어 먹으면 된다. 그런데 이것이 쉬울 것 같지만 의외로 쉽지 않다. 아침밥을 먹지 않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다. 아니면 바빠서 시리얼이나 영양 음료를 위에 들이붓고 끝내는 사람도 있다. 그런 식으로는 당연히 꼭꼭 씹어서 먹을 수가 없다. 대개 아침에 잘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아침밥을 먹을 여유가 없다. 즉 햇볕을 쬐지 않는 데다 꼭꼭 씹어 먹지도 않는다. 그러니 세로토닌을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생활 습관을 이중으로 갖고 있는 셈이다. 아무리 해도 아침밥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은 껌을 씹는 것도 방법이다. 메이저리그의 야구 선수들도 긴장을 풀기 위해 시합 중에 껌을 씹는다. 껌을 씹는 행위는 세로토닌 분비에 효과가 있고 실제로 세로토닌은 긴장을 낮추고 기분을 좋게 해준다. 세로토닌 생성은 주로 오전 중, 특히 아침에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러므로 여기서 소개한 세로토닌 활용법도 오전 중에, 특히 아침에 해야 한다. 그래야 효과가 극대화된다. 밤에는 이 활성법을 실천해도 별 의미가 없다. 아침에 세로토닌을 활성화하느냐 마냐는 오전 업무, 나아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업무에 확연히 영향을 미친다. 고마워하는 마음이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끈다. 감사는 최고의 성공 법칙. 편하게 사는 사람은 많은 일에 감사한다. 불쾌한 일에도 감사한다. 물론 좋았던 일에도 감사한다. 이것은 일본의 사업가 사이토 히토리가 한 말이다. 감사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표현한 명언이다. 나도 감사의 중요성을 실감하며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성공할까? 뇌과학적으로 말하자면 남에게 감사할 때 엔돌핀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감사를 전하거나 감사의 말을 들었을 때 사람은 행복해진다. NIH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팀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의 뇌는 보상을 받았을 때의 뇌와 같은 활성 패턴을 보인다는 것을 핵 이미지 연구를 통해 밝혔다. 그러고 보면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의욕이 넘치고 활동적이다.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성취감과 행복감도 강하게 느낀다. 또한 이들은 심장질환을 앓을 확률이 낮고 평균 수명이 길다. 그 이유는 봉사활동으로 엔돌핀이 분비되기 때문이라는 연구가 있다. 실제로 내 주위에도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봉사활동은 정말 즐거워요. 남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는 것이 이렇게 기쁜 건지 예전에 몰랐어요 라고 말한다. 또 감사를 받는 것은 칭찬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보상이다. 그러므로 도파민도 함께 분비된다. 남에게 감사하고 감사를 받는 것,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거나 사회에 공헌하는 것, 그런 순간에 보수계의 편도체가 자극을 받아 도파민이나 엔돌핀을 분비하도록 움직인다. 감사가 성공을 부른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셈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긍정적 사고를 한다. 나도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았지만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다. 실패할 때마다 일일이 고민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성공한다. 긍정적 사고는 엔돌핀 사고라고 바꿔 말해도 좋을 것이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실패에도 감사할 정도로 긍정적인 사고를 한다면 여러분의 뇌에서는 저절로 엔돌핀이 분비된다. 오늘은 가바사와 시온의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를 통해 뇌를 최적화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에서 소개된 방법들을 일상에서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